4부 제7장 14일 만에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걱정을 극복한 법이라는 주제로 가장 도움이 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에 $200의 상금을 걸었다. 심사에는 이스턴 항공사 회장인 에디 리켄베커, 링컨 메모리얼 대학교 총장인 스튜어트 맥클리랜드 박사, 그리고 라디오 뉴스 해설자인 H.V. 칼텐본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너무도 강력한 두 개의 최종 후보 가운데 한 이야기를 선택할 수 없었던 우리는 결국 상을 반으로 나누기로 했다. 여기서 최고의 이야기로 뽑힌 두 이야기 중 그 하나를 소개하려 한다.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커머셜가 1067번지에 살고 위저 모터 셀즈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C. 알버튼의 이야기이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9살 때 어머니를, 12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집을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그녀나 그녀가 데려간 두 여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집을 떠난 뒤 7년 동안 한 통의 편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지 3년 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동업자와 미주리주의 작은 마을에 카페를 매입했는데 아버지가 출장을 떠난 당시 그의 동업자가 마음대로 카페를 처분해버린 뒤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가 그 사실을 알리자 그는 서둘러 귀갓길에 올랐다가 캔자스주 살리너스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가난하고 노쇠한 고모 두 분이 아이 셋을 거두었습니다. 나와 남동생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의 인정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쁜 취급을 받게 될까 봐 항상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마을의 어느 가난한 집에서 지냈는데 가세가 더 기울고 가장이 직장을 잃은 탓에 더는 그곳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프틴 부부가 나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에서 18km 정도 떨어진 농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프틴 씨는 70세였고 대상포진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얼마든지 그 집에서 지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법처럼 엄격히 지켰습니다. 그렇게 나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첫 주에는 집에 와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내 큰 코를 보고 놀려댔으며 나를 멍청한 고아라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크게 상처를 입은 나는 아이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프틴 씨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며 나를 타일렀습니다. 버티고 서서 싸우는 사람보다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라. 나는 어느 날 한 아이가 학교 가축우리에서 키우던 닭의 배설물을 내 얼굴에 던졌을 때까지 그의 말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아이를 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로프틴 부인이 사준 모자를 아꼈는데 하루는 상급반 여자아이들이 모자를 빼앗아 그 안에 물을 담아 모자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한 여자아이는 내 돌머리가 팝콘처럼 터지기 전에 물로 식혀준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와 울음을 터뜨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중 로프틴 부인이 모든 문제와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하고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랄프, 만일 내가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게 되면 그 아이들은 더는 너를 괴롭히거나 고아라고 부르지 않게 될 거다. 나는 그녀의 충고를 받아들인 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는 곧 반에서 1등을 했지만 아이들의 질투를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자아이들의 숙제와 작문을 도와주었습니다. 발표문을 통째로 써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내게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마에게 주머니쥐를 잡으러 간다고 말하고는 우리 농장에 와서 헛간에 개를 묶어둔 뒤 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독후감을 써주거나 저녁 시간을 할애해서 한 여자아이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든 2명의 농부가 세상을 떠났고 한 아주머니는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가족 중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나는 2년 동안 아주머니들을 도왔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동안 농장에 들러 나무를 자르고 소젖을 짜고 물과 여물을 챙겨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나를 친구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군을 제대했을 때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200명도 넘는 농부들이 농장에 찾아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130km도 넘는 거리를 달려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를 환영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바쁘게 애쓰는 동안 나는 걱정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지난 13년 동안 나를 고아라고 부른 사람도 없었습니다. C.R. 버튼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는 인간관계의 비밀을 이해했다. 그리고 걱정을 극복하고 삶을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다. 고인이 된 워싱턴주 시애틀의 프랭크 루프 박사 역시 같은 행동을 했다. 그는 23년이나 관절염을 앓으며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살았다. 시애틀 스타의 스튜어트 위트 아수는 내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루프 박사를 이미 여러 번 인터뷰했지만 그보다 더 이타적이고 충만한 삶을 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침대에서 생활하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어떻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한번 맞춰보시라. 불평과 비난을 퍼부었을까? 아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돌봐주기를 바랐을까? 결코 아니다. 그는 영국 왕세자의 나는 섬긴다라는 좌우명을 구호로 삼았다. 그는 몸이 불편한 환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모아 행복하고 용기를 주는 편지를 보내어 그들은 물론 스스로를 격려했다. 그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편지쓰기 클럽을 창설한 뒤 결국에는 갇힌 자들의 사회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연간 평균 1,400여 통의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의 단체는 거동이 힘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라디오와 책을 보내주며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었다. 루프 박사와 다른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바로 루프 박사에게는 목적과 사명을 지닌 사람이 가진 내면의 빛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존재보다 더 숭고하고 의미 있는 남을 도움으로써 얻는 기쁨을 누린 것이었다. 그는 쇼가 말한 자기중심적인 병을 끌어안은 채 세상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위대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가 쓴 책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구절을 본 적이 있다. 그는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이 처방을 따르면 14일 만에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들러의 훌륭한 책 심리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저술한 내용을 인용해 그의 놀라운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아들러는 이렇게 적었다. 우울증은 오랜 시간 이어진 타인에 대한 분노와 비난으로 인해 생긴다. 보살핌, 동정과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우울증 환자의 첫 번째 기억은 보통 이러하다. 소파에 눕고 싶었는데 형이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운 나머지 형은 결국 자리를 비워줘야 했어요. 우울증 환자들은 종종 자살을 통해 복수하고자 한다. 정신과 의사의 첫 번째 역할은 자살의 구실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나는 첫 번째 치료법으로 긴장을 완전히 완화할 수 있도록 싫어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라는 처방을 내린다. 이 처방은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기도 한다. 만일 우울증 환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과연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 무슨 근거로 복수를 할까? 나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극장에 가거나 휴가를 떠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가는 도중에 마음이 바뀌면 가지 마세요. 누구라도 환영할 만한 상황이다. 환자는 그렇게 우월한 존재가 되어 만족감을 얻는다. 마치 신이 된 듯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환자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는 다른 상황이 연출된다. 환자는 타인을 지배하고 탓하고 싶어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타인을 지배할 도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 치료법은 마음을 안정시킨다. 내 환자 중에는 자살한 환자가 없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온 나머지 그에 대한 답 역시 준비돼 있다. 그러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가끔은 이렇게 말하는 환자도 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고 싶어요. 내가 그러라고 한다면 환자는 더는 그 행동을 취하고 싶지 않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행동을 방해한다면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항상 환자의 말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규칙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더욱 직접적으로 공격할 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처방을 따르면 14일 만에 나을 수 있습니다. 매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환자들한테 무엇을 의미할까? 환자들은 보통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걱정시킬지 생각하느라 바쁘다. 어떤 환자들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취미네요. 이미 평생 해온 일인걸요. 하지만 정작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생각해 보는 일이 없다. 그러면 나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세요.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날 환자에게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셨나요? 라고 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어제는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물론 이 대화는 아주 겸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절대 우위를 차지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환자들은 이렇게 대답하기도 한다.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저는 걱정이 너무 많은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걱정은 계속하세요. 걱정하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항상 그들의 관심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노력한다. 많은 환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하지? 그 사람들은 내게 그러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건강을 위해 그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가는 건강을 해치는 날이 올 겁니다. 환자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라고 대답하는 건 아주 드물다. 나는 환자의 사회성을 기르는 것에 총력을 기울인다. 나는 병의 원인이 상호관계의 결여에서 온다고 보며 환자가 그 사실을 직접 깨닫기를 원한다. 환자가 자신의 주변인과 연결되어 동등한 상호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는 치유될 것이다. 종교가 요구하는 가장 중대한 과제는 항상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다. 주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문제들을 겪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인간의 실패는 모두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발현된다. 우리가 한 인간에게 바라는 유일한 바이자 가장 큰 칭찬을 건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좋은 동료, 모두의 친구이며 사랑과 결혼에 있어 진정한 파트너이다. 아들러 박사는 우리에게 매일 선행할 것을 권한다. 근데 선행이란 무엇일까? 선지자 마호메트는 선행을 다른 이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매일 선행을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 걸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동안 우리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큼 걱정과 두려움, 우울함을 낳는 것도 없다. 뉴욕 5번가 521번지에서 문비사 학교를 운영하던 윌리엄 티문은 우울함을 벗어나기 위해 2주라는 시간을 들릴 필요도 없었다. 그는 알프레드 아들러보다 한 수 위였다. 그녀는 단 하루 만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돕던 중 우울함을 떨쳐냈기 때문이다. 사연은 이러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12월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슬픔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지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다가오자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는 생전에 단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 홀로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친구들이 집으로 초대했지만 내키지 않았습니다. 파티에 우울하게 주저앉아 있을 게 뻔했으니까요. 나는 모든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오자 나는 더욱 큰 자기 연민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명 내게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하나씩 있는 것처럼요. 크리스마스 전날 나는 오후 3시에 사무실에서 나와 정처 없이 5번가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연민과 우울감이 날아가 버리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5번가는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행복한 날들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나는 외롭고 텅 빈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걷다 보니 버스 종점에 닿게 되었습니다. 순간 남편과 함께 모르는 버스에 올라타 모험을 즐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정류장에 있던 아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허드슨강을 지나 한참을 달린 뒤 버스 기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종점입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주택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나는데 고요한 밤의 아름다운 연주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에는 오르간 연주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화사한 전구가 달려 있었는데 마치 달빛 속에서 무수한 별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길게 늘어지는 오르간 연주와 아침부터 비어있던 속 때문에 나른한 느낌이 들었던 나는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잠에 빠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겁이 났습니다. 내 앞에는 2명의 작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여자아이가 손으로 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타가 그녀를 데려온 걸까? 내가 잠에서 깨자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아이들의 차림새는 엉망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없어요. 아이들의 상황은 제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내 슬픔과 자기 연민이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여준 뒤 상점에 데려가 배를 채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탕과 선물 몇 개를 사주었습니다. 외로움은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2 아이는 진정한 행복을 알려주었음은 물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잊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나는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과 다정함으로 밝게 빛났던 유년 시절의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며 신께 감사드렸습니다. 2 아이는 내 호의보다 너무도 큰 선물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이 곧 내 행복을 위한 일이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행복에 전염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베풀므로써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을 베풀며 걱정과 슬픔, 자기 연민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잊음으로써 건강과 행복을 찾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모으면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해군에서 가장 인기 있던 여성인 마거릿 테일러 예이츠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예이츠는 소설가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쓴 그 어떤 추리소설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겪었다. 바로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당시의 일이다. 예이츠는 1년도 넘는 시간 동안 심장 문제로 병상에 있었다. 그녀는 24시간 중 22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냈다. 오죽하면 그녀가 움직인 최고 거리가 일광욕을 위해 정원으로 간 게 전부였을 지경이었다. 그마저도 가정부의 부축이 필요했다. 그녀는 당시 평생 거동이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해 현실에만 안주하던 나를 깨우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이 일어나자 모든 것이 혼돈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집 근처에 떨어진 폭탄의 충격에 나는 침대에서 튕겨 나왔습니다. 군용 트럭이 히캄 공군기지, 쇼필드 베럭스, 카네오에만 항공기지로 달려가 육군과 해군 가족들을 학교로 대피시켰습니다. 적십자는 사람들을 보호할 남는 방이 있는지 묻기 위해 전화를 돌렸습니다. 내 침실에 전화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적십자는 통신소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군인들의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에 묵게 되었는지 알아내기 시작했고 군인들은 내게 전화를 걸어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인 로버트 롤리 예이츠 사령관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편을 잃은 여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해군과 해병대를 통틀어 2117명의 장교가 사망했고 960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 누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나는 앉은 채로 전화를 받았고 결국에는 너무 바쁘고 흥분한 상태로 약한 몸도 잊고 침대에서 나와 식탁에 앉아서 일을 보았습니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스스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는 수면을 위한 8시간을 제외하고는 침대에 눕지 않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바로는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평생을 누워서 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침대는 편안했고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재활의지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진주만 공격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교훈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위기는 내게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내게 살아가야 할 크고 필수적인 이유를 남겨주었습니다.
더는 자신과 자신을 돌보는 일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정신과로 달려가는 사람 가운데 3분의 1은 마거릿 예이츠를 따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만 해도 저절로 치유될 것이다. 내 의견이냐고? 아니, 카를 용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내 환자 중 3분의 1은 신경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는 임상적으로 정의가 가능한 신경증이 아닌 삶의 무의미함과 허무함으로 인한 병이다. 예를 들자면 삶을 두고 히치하이크를 시도하지만 모든 차들이 지나가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그렇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하찮고 의미없고 쓸모없는 삶을 불평하는 것이다. 배가 떠난 선착장에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비난하며 세상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돌봐주기를 요구하면서 말이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별로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네. 나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만난다면 관심을 가지겠지. 그리고 나 역시 진주만에 있었다면 마거릿 테일러 예이츠처럼 행동했을 거야. 하지만 상황이 다른걸. 나는 아주 평범하고 지루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매일 지겨운 직장에서 8시간을 일하고 내 인생에는 인상적인 일이라고는 일어나지 않아. 근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관심을 가지겠어? 그리고 왜 그래야만 하지?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맞는 말이다. 자,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겠다. 아무리 인생이 단조롭다고 해도 당신은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매일 마주치는 사람에게 눈길이나 주는가?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매일 편지를 나르며 1년에 수백 킬로미터를 걷는 우체국 집배원은 어떤가? 그가 어디에 사는지 그의 아내나 아이들의 사진을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그의 발이 아프거나 일이 지루하지 않은지 물어본 적은? 식품점의 아르바이트생, 신문 배달부, 길에서 구두를 닦아주는 그 사람은? 이 사람들 또한 문제와 꿈,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도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허락하는가? 한 번이라도 그들의 삶에 열렬한, 진정한 관심을 보인 적이 있는가? 당신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나 사회개혁가가 되어 세상을 나은 곳으로 만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내일 아침 마주치는 사람에게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다.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더 많은 행복, 더 큰 만족, 그리고 자부심이 그 대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삶의 태도를 깨달음을 얻은 이기주의라고 표현했다. 조로아스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의무가 아닌 즐거움이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킨다. 라고 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를 더 간단하게 요약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히 구는 것은 곧 자신에게 친절히 구는 것이다. 뉴욕 심리서비스 센터의 헨리시 링크는 이렇게 적었다. 현대 심리학의 최대 발견은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자기희생과 규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걱정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를 사귀고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옐 때 윌리엄 라이온 펠프스 교수에게서 그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호텔이나 이발소, 상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듣기 좋은 말을 건넵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들을 기계의 부품이 아닌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가끔은 가게 판매원의 눈이나 머릿결을 칭찬하기도 하고 이발사에게는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지는 않은지 물어보고는 합니다. 그에게 어쩌다 이발소를 운영하게 되었는지도 묻고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얼마나 많은 머리를 이발해 보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하면 그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웃음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짐을 들어준 짐꾼에게 자주 악수를 건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운을 얻어 온종일 상쾌한 기분으로 일하게 됩니다. 유난히 더웠던 어느 날 나는 뉴헤이븐 레일웨이의 식당 칸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사람들로 꽉 찬 식당 칸은 거의 용광로처럼 뜨거웠고 서비스는 몹시 느렸습니다. 직원이 드디어 메뉴판을 건넸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저 뜨거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생이 참 많겠네요. 직원은 억울해하며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가 화를 낸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에나. 사람들은 들어와서 음식에 대한 불평만 할 줄 알지요. 서비스가 느리다며 따지고 열기와 가격을 두고 으르렁거리기나 하고요. 벌써 19년째 고객들의 비난만 들어왔는데 절절 끓는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분은 처음 보네요. 당신 같은 손님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직원이 놀란 것은 내가 요리사들을 대기업의 부품이 아닌 똑같은 인격으로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관심입니다. 나는 길에서 예쁜 강아지를 만나면 항상 강아지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어깨 너머를 돌아보면 주인이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예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칭찬으로 인해 자신의 강아지를 다시 보게 된 것이지요. 한 번은 영국에서 셰퍼드를 만나 그 크고 똑똑한 양모리 개를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주인에게 어떻게 개를 훈련했냐고 물어보기도 했지요. 자리를 뜨며 뒤를 돌아보니 셰퍼드는 주인의 어깨에 발을 올린 채로 귀여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둘에게 조금의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나는 개의 주인과 개는 물론 나 역시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짐꾼과 악수를 하고 요리사들의 노고에 공감을 표하며 개의 주인에게 개를 칭찬하는 사람이 시큰둥해하거나 걱정을 하고 정신과를 찾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당연히 말이 되지 않는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장미를 건네는 손에는 언제나 약간의 향기가 남는다. 물론 예일대 교수 빌리 펠프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말이다. 지금부터는 어느 여성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그녀는 젊었을 적 걱정이 많고 불행했던 시간을 보냈으나 여러 남성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 지금은 할머니가 되었다. 몇 년 전 나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그녀의 마을에서 강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그녀는 뉴욕 센트럴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하는 날 위에 80km나 운전해 역에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필라델피아의 사교계 명사 임명록에 등록된 가정에서 자랐다. 친구를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카네기 씨,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는 남편한테도 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면 실망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어릴 적 겪은 가장 큰 비극은 가난이었습니다. 나는 속해 있던 사교계의 다른 여자들처럼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옷은 항상 허름했고 몸에 맞지 않거나 유행이 지나 있었습니다. 나는 모욕감과 창피함을 느껴 잠들 때까지 우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디너 파티의 파트너에게 그의 경험과 생각,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특별히 대답이 궁금해서 그 질문들을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파트너가 내 창피한 옷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들의 이야기에 점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어쩔 때는 옷에 대한 건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자 그들은 곧 행복해했으며 나는 차츰 속한 사교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가 되었고 3명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이 장을 읽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이 이야기는 죄다 헛소리야. 종교인들이나 할 소리지 나와는 맞지 않아. 나는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질 거야. 그것도 지금 당장. 바보들은 알아서들 하라지. 만일 그게 당신의 의견이라면 그런 것이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옳다면 인류 역사에 기록된 모든 위대한 철학자와 스승들은 잘못된 것이 된다. 예수, 공자, 부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성 프란치스코를 포함해서 말이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비웃는다니 무신론자의 충고를 들어보도록 하자. 우선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교수이자 당대 가장 유명한 학자로 거론되는 고 A. 하우스먼의 예를 들어보자. 1936년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시의 제목과 특성이라는 연설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드러난 최고의 진실과 역사상 가장 깊이 있는 도덕적 발견은 예수의 입에서 나왔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평생 동안 설교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왔다. 하지만 하우스먼은 무신론자이자 염세주의자이며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에 관해서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삶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지만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삶의 기쁨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당신이 A. 하우스먼의 이야기에 감명받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세를 떨친 시어도어 드라이저의 충고를 들어보자. 드라이저는 모든 종교를 동화에 비교하며 삶을 소음과 분노로 채워진 멍청이가 떠드는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그런 드라이저도 예수가 가르친 위대한 원칙인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원칙을 지지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삶으로부터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고자 한다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의 기쁨은 곧 다른 이의 손에 달려있고 다른 이의 기쁨은 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드라이저가 지지한 대로 다른 이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주저하지 말자. 시간이 아깝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길을 단 한 번만 걸을 수 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선행이나 친절이 있다면 당장 실천하자. 미루거나 방치하지 말자. 나는 다시는 이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이다.